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쿠팡이 와우 멤버십 요금을 3,000원가량 인상하자 경쟁 업체들이 줄줄이 멤버십 할인에 나섰습니다. 급격한 가격 인상에 불만이 나오자 환승 회원을 잡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모습입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기 위해 저축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부동산 PF 토지담보대출 사업장 현황을 제출하라는 건데 이 부실이 확대되기 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원건설의 정상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건설업계 연쇄 부실 위기를 막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는데 이 미분양이 쌓이는 등 업황 악화에 위기는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환율 고유가 악재가 맞물리면서 항공주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여객 수요 증가와 해외 직구 열풍에 1분기 실적 기대감이 큰 상황이지만 2분기부터는 유가와 환율 등 불확실성이 커져 실적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쿠팡은 2년 4개월 만에 멤버십 요금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경쟁업체들은 쿠팡에서 이탈 고객이 꽤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줄줄이 멤버십 할인에 나섰습니다. 상당수 쿠팡 고객이 다른 이커머스 멤버십으로 갈아탈지 아니면 쿠팡이 큰 타격 없이 추가 수익을 올릴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쿠팡은 지난 12일 와우 멤버십 요금을 기존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회원은 이달 13일부터, 기존 회원은 8월 중 해당 요금이 적용됩니다. 급격한 인상에 소비자 불만이 나오자 경쟁업체들은 알뜰 환승족을 끌어모으기 위해 발빠르게 나서는 모습입니다. 컬리는 내달 17일까지 컬리 멤버스 첫 가입자에게 3개월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기존 고객에는 3개월간 월 2,000원씩 적립금을 제공합니다. 이보다 앞서 신세계는 5월 한 달간 유니버스 클럽 신규 회원 연회비를 기존 3만 원에서 4,900원으로 대폭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가입 시 1년 무료 연장해줘 사실상 2년간 멤버십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이버도 다음 달까지 멤버십에 처음 가입하거나 6개월 내 멤버십 가입 이력이 없는 이용자에 한해 3개월 무료 혜택을 줍니다. 이커머스 쪽에 경쟁이 심화되는데 아마 자사 어떤 충성 고객을 좀 더 락인하려고 하는 전략이 아닐까. 멤버십 피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의 구매 금액이 더 늘어날 거고. 멤버십은 소비자의 혜택을 제공해 이용 빈도를 높이는 로깅 효과가 있어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만큼 이커머스에선 핵심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일각에서는 멤버십 회원 유치를 위해 이커머스 업계가 고객 혜택을 늘리고 멤버십 가격을 낮추는 경쟁이 과열될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 저항이 있지만 2022년 한 차례 회비 인상 시에도 회원 수는 빠르게 증가했다며 20% 이탈을 가정해도 월 회비 수익이 2,200억 원 증가하고 무이탈 시 회비 수익이 8,380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크게 늘어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란 분석도 내놨습니다. 한 유통업계 전문가 역시 로켓 배송 등 쿠팡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할 업체가 없어 이탈률은 적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은 약 1,400만 명. 이들의 움직임에 이커머스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해 고삐를 들고 나섰습니다. 저축은행들은 당국의 경공매 압박에도 여전히 시장 가격에 난색을 보이며 이 부실 채권 매각에 소극적인 분위기인데요. 여기에 일부 저축은행은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 업권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축은행들은 금융감독원 요청에 따라 오늘까지 부동산 PF 토지담보대출 사업장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부동산 PF 부실에 대응할 손실 흡수 능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에서는 부실 수준이 충당금을 넘어설 것으로 판단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선 겁니다. 저축은행의 PF 관련 채권은 토지담보대출이나 브릿지론 등 PF 사업 초기 단계에 실행되는 대출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내 PF 사업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저축은행 업계의 초기 대출 역시 부실화된 겁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저축은행권의 PF 대출 예상 손실액이 4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내놓은 상황. 당국은 PF 부실이 확대되기 전 부실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정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담보물에 대한 업계와 시장의 가격 차이가 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차라리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만기 연장으로 버티는 게 낫다는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시장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어제 공개된 태영건설의 PF 사업장 처리 방안에 따라 경공매로 넘어갈 사업장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 40곳은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지만 나머지 브릿지론 단계의 20곳 정도는 경공매나 시공사 교체 등 구조조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지어 페퍼저축은행과 바로저축은행, JT친해저축은행 등 일부 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이 잇따라 강등되고 있어 저축은행권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부실 우려가 큰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와 함께 저축은행 업계의 PF 부실 사업장 정리에 더욱 압박을 더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에 대해 1조 원 규모의 자본 확충 방안과 PF 사업장 처리 방안이 나왔습니다. 건설업계의 연쇄 부실 위기를 막자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다만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어 건설업계 위기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정상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어제 주요 채권금융회사 18곳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계획 초안을 설명했습니다. TY홀딩스와 윤성민 회장 등 대주주의 주식을 100대 1 비율로 줄이는 방안과 대주주가 지원한 4천억 원을 출자로 전환해 자본금을 총 1조 원 규모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60개의 PF 사업장 처리 방향도 공개됐습니다. 사업이 진행된 40곳은 그대로 유지하고 브릿지론 단계의 PF 사업장 20곳은 한 곳을 뺀 모든 곳에서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업계의 부실 확산을 막으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쌓이고 있어 건설업계 불안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늘어 지난 2월 말 기준 6만 4천 가구에 달하고 준공 후 미분양 또한 7개월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권 연체율이 증가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들이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항공주가 고환율에 고유가까지 악재가 연이어 덮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1분기 호실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지만 2분기부터는 유가와 환율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실적을 낙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평가인데요. 항공주 향방 짚어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항공주가 고환율과 고유가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점을 높이며 1,400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달러 움직임은 항공사 수익성의 부정적 요인으로 꼽힙니다. 항공사는 비행기 리스비나 유류비 등을 달러로 결제하는 만큼 강달러는 항공사 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증권가는 대한항공은 환율이 1% 오를 때 연 외화평가 손실이 300억 원가량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리스 비중이 더 커 연 400억 원 규모의 외화평가 손실이 납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비 부담도 악재입니다. 항공사 영업비용의 20에서 30%가량을 연료비가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중동발 악재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더해 유류 할증료도 오르는 만큼
해외여행 수요가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가운데 1분기 실적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단거리 여객 수요가 커지고 있고 해외 직구 열풍의 화물 부문도 호황이라는 평가입니다. 대한항공 등 상장항공사 5곳의 1분기 영업이익 합계는 약 1조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0%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9조 원 규모 미래에너지펀드 출자에 나섭니다.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당국은 올해 안에 1호 사업 투자를 완료해 기후위기 대응 기업들의 금융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9조 원 규모 미래에너지 펀드가 본격 가동됩니다. 오늘 서울 중구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에너지 펀드 조성 협약식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장이 참석해 미래에너지 펀드 출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신규 조성되는 미래에너지 펀드는 총 5단계로 나눠지는데 1단계에서 3단계는 각각 1조 2,600억 원, 4단계에서 5단계는 각각 2조 6,100억 원 규모로 출자됩니다. 산업은행이 펀드별로 각각 20%씩 최대 출자자로 참여해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이로써 시중은행이 미래에너지 펀드에 출자할 때 적용되는 위험 가중치가 현행 400%에서 100%로 줄어들게 돼 당국은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펀드는 주로 국내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고 펀드 운영은 은행과 자산운용사가 참여합니다.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선언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달성을 위해 국가 차원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를 위해 약 188조 원의 자금 투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는데 사업주 자기 자본을 제외한 금융 수요 부문을 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래 에너지 펀드는 금년 중에 실제 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총 188조의 소요 자금 중 금융 수요에 해당하는 160조 원이 시장에서 잘 조달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1단계 펀드를 조성하고 하반기 1호 사업 투자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증가 속도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단계별 펀드 출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고 동작 속도 10.7기가비트를 지원하는 LPDDR5X D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저전력 고성능 LPDDR은 인공지능 시장 활성화로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역할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제품은 12나노급 LPDDR D램 중 가장 작은 칩으로 구현한 저전력 고성능 메모리 솔루션으로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최적화됐다는 설명입니다. 전 세대 제품 대비 성능과 용량이 각각 25%, 30% 이상 향상됐고 모바일 D램 단일 패키지로 최대 32GB를 지원합니다. 특히 저전력 특성 강화를 위해 성능과 속도에 따라 전력을 조절하는 전력 가변 최적화 기술과 저전력 동작 구간 확대 기술 등을 적용해 전 세대 제품보다 소비 전력을 약 25% 개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신제품 D램을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모바일 업체와 협업해 제품을 검증한 후 하반기에 양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이오닉5가 3년 만에 부분 변경된 더 뉴 아이오닉5로 돌아왔습니다. 디자인과 주행 성능, 편의 사양 등 전반적인 요소를 다듬어 완성도를 끌어올렸는데요. 상품성은 좋아졌지만 가격은 그대로라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가 몰아봤습니다. 헤드램프 사이 V자 가니쉬가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범퍼 하단에 추가된 와이드 스키드 플레이트는 SUV의 강렬한 분위기를 더합니다. 3년 만에 부분 변경된 더 뉴 아이오닉 5. 주행 성능과 편의 사양을 높이면서도 세부 디자인을 꼼꼼하게 다듬어 차량의 완성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행감과 승차감입니다. 주행 모드, 회생 제동 단계, 후륜 구동과 사륜 구동 모델에 따라 모터 작동감을 세부적으로 튜닝했습니다. 전기차 특유의 초반 가속감을 정돈해 승차감을 개선한 겁니다. 일상주행과 에코모드에선 부드럽게 가속, 감속하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최대 토크와 가속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튜닝을 최적화했습니다. 전기 모터의 작동 감각이 부드러워져 승차감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용량이 커진 4세대 배터리가 탑재돼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기존 458km에서 485km까지 늘어났습니다. 배터리는 커졌지만 급속 충전 속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초급속 충전 시 18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적용된 편의 사양도 주행을 더욱 편하게 돕습니다. 거울 대신 카메라가 달린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비 오는 날도 카메라로 선명하게 측면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방향 지시 등을 켜면 계기판에서 외부를 확인할 수 있어 숄더 체크 없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소비자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 후면 스커트를 키우고 리어 와이퍼를 추가해 비가 와도 선명한 후면 시야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상품성이 강화됐지만 차량 가격은 그대로 유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온열 질환자가 늘어나면서 사망자가 증가합니다. 또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도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변화로 인한 사망률 증가와 경제적 비용 상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이 극심한 더위가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하던데요. 유엔 개발 계획은 탄막 칼레톤 등이 작성을 했던 기후변화의 전 세계 사망률 평가 적응 비용 및 편익 고려라는 논문을 게재했는데요. 이 논문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미래의 온도가 상승할 경우 사망 위험에 대한 최초의 추정치를 밝혔습니다. 40개국의 국가 데이터를 사용을 하며 연령별 사망률 또 온도 관계를 추정을 했고요. 데이터가 없는 국가에 대한 외삽 또 적응을 고려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한 것이죠. 극심한 더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경제와 인간의 웰빙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결과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이 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죠. 열사병을 유발하고 기존의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키고요. 더위는 신체에 큰 스트레스를 주어서 순환계에 부담을 주며 특히 어린 아이들과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아주 위험합니다. 이 최초의 미래 예측이라고 한다면 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예측을 하는 걸까요? 연구팀은 첫 번째로 상세한 어떻게 보면 이런 글로벌한 경제 및 기후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요. 주요 경제 및 기후 지표 전반에 걸쳐서 고도로 현지화되는 과거 데이터를 일단 먼저 집계를 했고요. 두 번째로 기후주도 사회 비용을 측정을 했죠. 그런 다음에 수백만 건의 과거 관찰을 분석을 해서 기후변화와 사망률 간의 관계를 이해를 하고 정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시적 및 미시적 수준에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현재 데이터에서 추정된 사회경제적 관계는 전 세계 지역 수준에서 미래의 변화에 대한 위험 기반 추정치를 생성하는 데 사용을 했지요. 연구팀은 전 세계 인구의 55%를 차지하는 41개국에서 3억 9,900만 명의 사망자를 상세히 기록한 생명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고요. 이러한 기록과 수십 년 동안의 상세한 일일 및 지역 온도 관측을 결합을 함으로써 극심한 추위와 극심한 더위가 사망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다만 이러한 관계는 영향을 받는 인구의 기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좀 수정을 해줬고요. 또 이러한 결과를 사용하여 적응이 극한의 온도에 대한 사람의 민감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델링했습니다. 적응 행동 및 기술의 총 비용을 측정하는 새로운 기법을 통해서 이러한 예측은 직접적인 사망률 영향 외에도 적응 편익과 비용을 모두 고려한 최초의 기후변화로 인한 전체 사망 위험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사망률에 대한 기후변화의 예상 영향은 현금화되어서 특정 연도의 초과 사망 위험 비용을 결정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온도와 사망률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좀? 이 연구는 덥고 추운 온도가 세계 보건과 경제에 미치는 순효과를 밝혔는데요. 세계를 24,378개의 서로 다른 지역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영향을 계산을 했죠. 그랬더니 평균 기온이 35도 이상인 더운 날은
영하 4도 미만의 추운 날보다 건강에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고요. 평균적으로 더운 날에는 100만 명당 4명의 사망률이 증가하는 반면에 추운 날에는 100만 명당 3명의 사망률이 증가한 겁니다. 참고로 세계은행의 추정치에 따르면 더운 날은 전 세계 사망률을 0.05% 증가를 시키고 추운 날은 사망률을 0.04% 증가시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지 또 기후가 얼마나 따뜻한지에 따라 지역마다 상당한 차이는 있습니다.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사회에 대한 어떤 피해가 커지고요. 오늘날 가장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망률이 가장 많이 증가를 하는데요. 세기 말까지 높은 탄소 배출량 증가가 지속되는 시나리오 하에서 기후변화는 저소득 국가의 사망률을 10만 명당 106.7명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소득 국가는 사망률이 10만 명당 25.2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것은 부유한 국가에서는 사망을 막기 위해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지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부유한 나라들은 기온 상승에 적응을 하고 추가 사망을 막기 위해서 가난한 나라들보다 거의 3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요. 또 그 사람이 어디 살았냐에 따라서 더위에 적응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기온이 높은 휴스턴에 사는 사람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애틀에 사는 사람보다 더위에 잘 적응을 하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추운 3분의 1 지역의 노인은 가장 더운 3분의 1 지역의 노인에 비해서 일일 평균 기온이 35도를 초과할 때 10만 명당 7.9명이 추가로 사망을 합니다. 네, 센 소장님, 이 기온 변화가 경제적 비용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중요한 것은 일단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비용 면에서 아주 매우 이익인데요. 설령 파리협약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완화 노력조차도 온난화로 인해 예상 사망 비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 배출량의 경우에는 높은 배출량일 때보다 세게 말해가면 비용이 약 84%가 감소합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1톤당 사회에 대한 사망 비용은 지속적인 높은 배출 시나리오에서 톤당 36.6달러가 되지만 중간 배출 시나리오에선 톤당 17.1달러가 됩니다. 즉 국가나 사회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톤당 36.6달러를 지불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국가에서는 사망률을 낮추고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억제하면서 하루빨리 탄소 중립으로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연일 황사로 공기가 답답합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남아있는 황사 먼지로 전국 대기질 탁하겠는데요. 오전에 전국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가 이어지겠고요. 중서부 지역부터 오후에 점차 먼지 농도가 옅어지겠지만 그래도 매우 나쁨에서 나쁨 수준으로 탁하겠습니다. 황사만 아니라면 내일 하늘 자체는 전국이 맑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따뜻해져서 서울의 한낮 기온 25도 보이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2도, 대전 10도로 시작해 낮에는 서울과 대전 25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시작해 속초의 낮 기온 22도, 울진은 18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의 아침 기온 10도, 부산 13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전주 25도, 부산 22도 예상됩니다. 내일 해상의 하늘도 맑겠고 물결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토요일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영동과 영남 해안은 일요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